전립선 질환에 있어서도 가족력이 있는 걸까요? 건강정보 예스오근도 오늘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대 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신봉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흔히 전립선이 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타고나길 전립선 기능이 약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일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전립선이 약해서 왔습니다 하는데 사실 비뇨기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전립선이 약하다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전립선의 기능이 뭔지를 갖다가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립선은 이제 정자의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보호하는 물질들을 정액에 섞어서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소변 보는 기관이 아니라 임신을 시키는 생식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기능에 있어서는 이제 선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립선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력이나 소변 보는 불편함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전립선이 소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전립선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립선이 약하다는 표현은 맞는 게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그거를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일반인 입장에서 전립선의 원래 기능 자체가 약해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가족력은 어떻습니까? 전립선 암이 아닌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 가족력이 반영되기도 하나요? 전립선 암은 가족력이 있는 이제 암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유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염증이나 비대증 자체가 생활 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족 같으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식생활도 비슷하고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보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전립선 비대증에 걸렸으면 아들도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전립선염을 앓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건 어떨까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이 전립선염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혀 다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공통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전립선염을 앓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50대 이후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염이 그 과정을 거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문제인 거네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전립선염과 비대증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이게 나이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전립선염은 주로 이제 30, 40대에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 발병 기전에 의하면 전립선이 커지는 것 자체가 50대 이후에 커지기 시작을 하고 증상은 50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은 이 30, 40대 청장년층에 생기는 질환이고 비대증은 50대 중반 이후에 최근에 이제 노인 개념이 조금 바뀌었긴 했지만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염은 30, 40대 청년층에 주로 발병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이게 염증이라는 의미 같긴 한데 성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립선염이 이제 감염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성병균, 특히 임질균이 전립선염의 원인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임질을 몇 번 앓았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전립선염이 발생하는데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립선염이라는 게 그 세균성 간염 질환으로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세균을 검출해서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이고 또 만약에 세균이 검출이 된다 하더라도 전립선염이 있는 경우에 그 파트너에게 전염이 되거나 옮겨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염증이 있다는 건데 원인이 그럼 뭐라고 봐야 되나요?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도 이게 사실은 과음이나 흡연, 비만,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세균의 역할이 과연 이 전립선염을 일으키는데 어떠한가에 대해서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염의 치료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인가요? 예, 약물입니다. 이 세균이 검출되지는 않고 비세균성이 많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균이 일정 부분 열칸을 할 거라 그런 이제 가정하에 항생제를 쓰고요. 네. 또 만성 전립선염의 가장 큰 특징이 통증입니다. 회음부나 이렇게 그 사타구니 쪽으로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쓰고 그다음에 전립선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 요 세 가지를 갖다가 병행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 통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다양하게 건가요? 나타납니다. 여기 그 요로결석의 통증처럼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바늘로 꼭꼭 찌르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변을 볼 때 그런 건가요? 소변을 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주로 나타나는 게 그 회음부요. 항문 주변에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아주 간질간질한 느낌으로 나타나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불쾌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심한 통증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불쾌감으로 나타나는 이 불편함 자체도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30, 40대라 그러면 한참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그렇죠. 그 연령대인데 그렇게 해서 그 업무 능력이나 생산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항생제 치료를 하면 금방 나아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전립선이요. 그 외부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 필터가 있습니다. 이 전립선이 굉장히 우리가 그 임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는 항생제라든지 뭐 그 알파 차단제는 이런 것들이 피 속에 녹아서 전립선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입니다. 이거 자체도 차단을 해서 아주 적은 양이 전립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단기적으로 1, 2주 치료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장기간 치료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거군요. 예. 만성이 아닌데도 이게 대부분은 만성입니다. 급성은 정말 이 급성 전립선염은 정말 드문 질환이고요. 급성 전립선염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고 거의 90% 이상이 만성 전립선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편감을 그러면 많이 호소하시겠어요. 만성적으로 이렇게 그 약물 전립선염이 치료를 있다면. 한다더라도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약물뿐만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집에서 좌욕도 하고 찜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걸 열심히 하시기가 조금 힘이 들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조금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립선염이 비교적 좀 흔한 질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방광염은 보통 여자들의 숙명적인 질환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남성들의 최소한 반 이상이 평생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전립선염을 앓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면 어떻게 치료 결과는 좋은 편인가요? 열심히 이제 치료를 하시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고 이제 술도 조금 줄이시고 담배 끊고 이렇게 하시면 거의 80% 이상에서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만성 전립선염은 결국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이 증상의 완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에서는 이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화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재발이 잦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생활 습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음주나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치료를 해서 거의 다 나섰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과음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해서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립선 비대증은 어떨까요? 50대 이후, 50대 중반 이후부터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이 들면서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건 어느 정도는 좀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60대의 60%, 70대의 70%가 전립선이 비대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노화 갱년기를 아직 의학적으로 해결을 못하듯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성호르몬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성호르몬에 의해서 전립선이 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남자들한테 나타납니다. 그럼 그렇게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전립선이 이제 임신에 관련되는 이제 생식 기관이라 그러는데 위치가 방광 입구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커지게 되면 그 요도를 눌러서 소변 보는 걸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전립선 그러면 소변 보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소변을 보는 기관이 아니라 소변 보는 걸 방해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래서 보통 이제 전립선은 태어날 때 1g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4g 정도가 되고요. 이 사춘기부터 열심히 커지기 시작해서 20대 성인이 되면 한 15g에서 20g 그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적어도 50대까지는 계속 그 크기를 유지를 하다가 50대 이후가 되면 이제 성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 그래서 이제 소변 보는 불편함을 호소로 병원을 오는 경우가 30g 정도인데 네. 사실은 이게 80g, 100g, 뭐 150g까지 사람에 따라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모두 배뇨 장애를 동반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립선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배뇨 장애, 통증, 그다음에 이게 전립선이 그 생식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기능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 이제 3대 증상을 갖다가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도 위험 신호 중 하나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찝찝한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빈뇨 증상입니다. 근데 소변을 못 보는 것보다 자주 가는 게 낫다. 이 소변의 횟수도 어떻게 전립선 건강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나을까요? 사실은 뭐 둘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더 낫다고보다는 사실은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증상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이제 소변을 못 보는 거는 말기 증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제대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방광이 지쳐간다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소변을 한 방울도 못 보는 요폐가 생겨서 응급실을 찾아서 소변줄을 꽂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립선 건강은 좀 나이 들수록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 드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이제 모든 것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조금씩 노력을 하면 불편함을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건전하게 사시면 됩니다. 술을 좀 줄이시고 담배는 끊으시고 규칙적으로 좀 식사를 하시고 소변을 억지로 오래 참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배뇨 습관을 갖다가 좀 교정을 하시고 변비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토, 특히 구운 토마토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들 좀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토마토에 어떤 성분이 좋은 건가요? 이 토마토가 빨간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 빨간색을 띠는 성분이 라이코펜이라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근데 보통 토마토의 안쪽에 이렇게 그 과즙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 껍질 쪽에 좀 딱딱한 부분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코펜이라는 그런 성분이 이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전립선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전립선 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조리를 하든 말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고 요리를 해서 드셔도 되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살짝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특히 좋은 건가요?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사실 이제 수박이나 파파야 같은 데도 라이코펜이 많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수박은 여름철에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파파야는 열대 그 과일이기 때문에 먹기 힘든데 쉽게 구할 수 있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도 라이코펜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전거 타기가 안 좋다는 말도 남성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취미생활 정도로 하는 자전거 타기 즐기기 같은 거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전거 안장이 회음부를 갖다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전립선하고 회음부 근육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자전거 자체가 전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50대 이후에는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취미 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전립선 질환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너무 오랜 시간 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네. 이 자전거 안장도 딱딱한 것보다는 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부드러운 것을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그런 안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회음부 자극을 좀 덜 받게 되죠. 그럼 일상에서 좀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한다면 뭐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건가요? 스트레스고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생활 습관. 오랫동안 앉아서 있는 경우에는 회음부 쪽에 아무래도 자극을 받게 되고 그렇군요.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체 몸무게만한 무게를 엉덩이를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한 40분 정도 앉아서 있으면 한 1, 2분 정도 일어나서 조금 기지개도 켜고 좀 책상 주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 경우, 그러니까 위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50대 이후에 이제 소변 보는 게 조금 전보다 못하다 또는 자주 본다는 느낌이 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전립선 암은 사실은 초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50대부터는 매년 PSA라는 피검사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PSA 검사요? 예, PSA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게 PSA 자체가 나쁜 물질은 아니고요. 예. 이 정액에 섞여서 배출이 되는 물질입니다. 전립선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하는 일 자체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상태로 배출이 되는 정액을 갖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극소량이 피 속으로 이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갖다가 보통 4나노그램 밀리리터 정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4로 잡아서 4보다 높을 경우에는 전립선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는 뭐 혈액검사 같은 걸로 알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의 50대 이후에는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50대라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검사에도 이 PSA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해마다 꾸준히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50대 이후라면 매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운동. 오늘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남자들은 나이 들면 전립선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소변줄기도 약해지고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 비대증도 치료를 해야 되나요? 혹시 치료라는 게 약을 먹으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비대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생기고 또 생긴다는데 문제는 콩팥이 안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콩팥 때문에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소변이 시원찮으니까 신경 쓰이긴 하는데 요즘엔 소변을 살짝 지리기도 해서 걱정이 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한데 점점 심해질까요? 전립선 비대증이 흔한 증상이고 질환인 만큼 그러려니 하고 참고 견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나 봅니다. 치료가 필요한지를 질문을 하셨어요. 이 사례에 계신 분은 증상 자체가 사실은 치료를 하셔야 될 정도고요. 예.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밝혀져 있고 또 치료법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숙명적으로 그냥 참고 견뎌야 될 노화 현상이 아니라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이고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소변 보는 불편함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치료를 한다고 해도 비대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라는 것이 전립선 크기를 갖다 완전히 줄여서 정상화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립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변 보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혈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 약제를 드시면 고혈압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약으로 인해서 혈압을 갖다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로 약을 드시는 것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소변 보는 불편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립선이 커졌는데 크기를 줄여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수술로서 사실은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약물을 한 3개월 정도 썼는데도 그렇게까지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계속되거나 또는 방광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혈뇨가 수시로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약물 치료를 더 계속하기보다는 수술로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수술로는 어떤 부분을 치료를 하는 건가요? 이제 커져 있는 전립선을 갖다가 깎아내서 막혀 있는 통로를 갖다가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 내시경으로요. 개복을 안 하고 내시경으로 이제 요도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기칼 또는 레이저로 이렇게 깎아내서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비대증이 심해지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진다. 이건 어떨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방광이 망가지고요. 방광이 망가지게 되면 다음 순서로 신장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 기능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그럼 콩팥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져서 이게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볼 때 사실은 이제 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에 힘을 주는 것은 한 20% 정도 힘을 보태는 거고요. 실제로는 방광 자체가 수축을 합니다. 스스로 자율신경에 의해서요. 근데 그 기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능 자체가 망가질 정도라고 하면 불편함을 많이 느껴야 되는 건데 통증이라든지 그런 뭐 소변 볼 때 뭐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없는 건가요? 그런 과정이 있죠. 아랫배가 뻐근하고 이렇게 소변을 잘 못 봐서 항상 불편한 느낌을 느끼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능이 망가질 정도라면 감각 자체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통증이라든지 소변이 꽉 찼다는 느낌 자체도 못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이상까지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치가 되는 거군요. 어느 그렇죠. 순간. 그러면 이제 방광에 항상 소변이 꽉 차 있고요. 사실은 이제 방광이라는 게 소변을 갖다가 이렇게 잠시 저장을 했다가 내보내는 물류창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류창고가 꽉 차 있으면 소변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신장에서는 더 이상 소변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소변 줄기가 약해질 때 전립선의 위험을 느끼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요. 초기 증상부터 좀 신호가 있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소변 줄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속이라고 그래서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소변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또는 오전에 보느냐 오후에 보느냐 또는 자다가 깨서 보느냐에 틀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느낌입니다. 내가 소변을 보는 게 전보다 뭔가 다르고 줄기가 조금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소변이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화장실을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가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돼서 요도를 막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소변이 나오는 그 통로 자체가 좁아지게 되니까 줄기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방광 기능이 망가지기 직전에 굉장히 심해지면요. 소변 줄기가 안 생깁니다. 그냥 뚝뚝뚝뚝뚝뚝 떨어질 정도가 됩니다. 그럼 소변을 보고 나서도 찝찝하겠네요. 그렇죠.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잘 그런 걸 호소를 안 해서 그렇지 남자들은 소변을 보고 나서 뒤돌아서는 순간에 이 요도나 전립선에 남아있던 소변 몇 방울이 주르륵 하고 흐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속옷을 다 적시게 되고 또는 허벅지를 타고 흐르면 겨울철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전립선 염과 비대증의 초기 치료를 위한 노력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비대증은 꾸준히 약물로서 조절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빼먹지 마시고 열심히 복용을 하시고 이 과암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니까 자제를 하시고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하거나 또 가능하면 온수 자욕을 해주면 불편함을 갖다가 훨씬 더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엑소그노. 오늘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비뇨의학과 신봉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